가자는 두 국가 해법의 실험장이었고 그 결과는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전 세계에 이슬람주의 통치를 적용하고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고 만약 그들이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반드시 사용할 거예요. 다시 스탠드 포인트 새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게이브 그로이스만이고 예루살렘 JNS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며칠간 이 도시에 머무를 예정이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지켜보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지금은 큰 긴장감과 큰 흥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일종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자신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돌아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걸쳐 그렇고 우리는 이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텔아비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언제 공격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고 헤드라인 너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이자 크네세트 의원인 샤렌 하스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똑똑합니다. 물론 너무 부담 주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샤렌 하스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노니터와 몇 년 동안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크네세트 의원들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사람들이 정치 이념을 바라보는 한쪽 편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쪽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저는 그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샤렌 하스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더 자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30분으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긴 팟캐스트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요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평화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이 방송은 회의 직후 공개될 것 같아요. 또한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스라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위원회는 내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하며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나 총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녹음 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하마스를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짧고 좁은 기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아주 간단한 선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마스가 반드시 무장 해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외교를 통한 길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항상 외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수단 없이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도록 충분한 국제적 압력이 가해진다면 이것이 완벽한 결과가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장 해제하기 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회의와 이 세션 동안 이것이 국제사회의 시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거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교와 토론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연설을 매번 해왔는데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자, 하마스에게 압력을 가하고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도 압력을 가하세요. 네,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고, 저도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충분한 압력이 가해질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터키나 카타르처럼 하마스와 무슬림 형제단에 자금을 대는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자는 주장은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장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죠. 즉 그런 나라들이 하마스에 실제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압력이 행사된 걸 본 적 있나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들이 하마스의 공개 성명 외에 압력을 가한 사례를 봤나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타르, 터키, 이집트 같은 나라들을요. 그리고 이건 정말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에요. 하마스의 지도부, 즉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있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 나라들에서 대접받는 억만장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업, 은행 계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그 지도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저는 당신도 알다시피 과거와 현재의 많은 다른 지도자들보다 트럼프가 중동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는 이해해요. 그는 그 도전과 문제들 그리고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때로는 힘이 말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가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더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트럼프가 크네셋에서 연설할 때 우연히 이스라엘에 있었고 초대장을 구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크네셋의 흥분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극좌파 의원들조차도 그랬어요. 크네셋의 극좌파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국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과도한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트럼프뿐 아니라 평화위원회와 이스라엘 문제도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원래는 참여를 원치 않거나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주에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가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위원회에 합류한 것이고 이번 회의에 외무장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CMCC, 즉 미국의 대규모 군사 기지가 있고 이제 그들이 가자 지구의 대부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요. 그들이 가진 감시망, 모든 것까지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요. 저는 세계 아니면 국제 군사 지도부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처해온 군사 전략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손을 거치게 되면, 왜냐하면 우선 미국은 어느 한쪽 편도 아니고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더 객관적이라고 여겨지고 그들이 보고하는 모든 것도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하면 사람들은 의심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정보는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정보를 내놓을 때는 더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매우 어려운 군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분명히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 가자 지구에서 어떤 실험이나 시도 또는 어떤 시도든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데 바로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가자지구처럼 자치권을 주려고 할 때마다 가자지구는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의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와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 어린 소녀들이 강간당하고 온 가족이 산채로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이런 모든 미친 실험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데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담긴 우리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해 주었으면 해요. 저는 우리가 백악관의 트럼프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우리의 필요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제안들은 마침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제안들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똑같은 레퍼토리나 똑같은 집착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 규칙을 정해야 하고 그건 아주 간단해요. 테러 조직은 안 되고요. 극단적인 이슬람 ISIS 추종자들이나 지하드 추종자들처럼 무장으로 전체 인구를 통제하고 그런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가 다음 평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트럼프가 그런 회의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신뢰하는 인물이죠. 네, 제 관점에서는 그게 단순한 거부권이 아니라 미국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 생각엔 그게 좋은 일이거나 다른 대안들보다 확실히 낫다고 봅니다. 평화위원회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SF에 관한 건데요. ISF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전에 북쪽에서 유니필 같은 걸로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죠. 그리고 국제군을 누군가의 싸움에 투입하거나 자기 국경이 아닌 곳에 국경을 지키게 할 때 그건 그들의 국경이 아니잖아요. 북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건 같은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유엔을 받고 앞으로도 유엔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에 보고하죠. 우리는 헤즈볼라의 세력 확장을 받지만 그들을 막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ISF를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병력 파견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인 하마스 무장 해제와 어떻게 충돌하나요? 제 생각엔 하마스는 자발적으로 무장 해제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압박이 많지만 그럴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낙관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게 되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이 다른 방식을 택해 하마스를 무력으로 무장 해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정화 부대를 파견하려는 국가들의 대부분의 선언은 그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마스가 정말로 무장 해제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었고 그 안에 무장 세력이 없다는 것을 집행한다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고 그들의 민간 권력과 재무장 능력까지 제거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가자 지구에는 두 개의 국경이 있어요. 이집트 국경과 이스라엘 국경이죠. 그리고 더 이상 무기가 밀수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는다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외교적인 방법만으로 무장을 해제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마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키는 건 이스라엘의 군사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이 외교적 방법이든 군사적 방법이든 끝난 후에야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대는 이스라엘과 충돌할 필요가 없는 부대예요. 충돌은 없어요. 네,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임무가 뭘까요? 그들의 임무는 이미 그곳에 있거나 앞으로 그곳에서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할 테러 단체들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듣고 있는 정치학 덕후들을 위한 절차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크네셋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장관님은 내각의 일원이자 크네셋 의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행정부 바로 아래에 있는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자지구에서 크네셋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전쟁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지금 아직도 전시 상황으로 간주되나요? 아직도 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쟁 내각이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크네셋은 언제 개입하게 되나요? 크네셋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어떤 발언권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주 쉬워 보여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거의 매일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마스는 우리 군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휴전 협정을 수백 번이나 위반했어요. 그들은 노란 구역으로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군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는 여전히 전투 상황이 있어요. 거의 매일이요.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하마스를 레드라인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두 번째는 레바논 국경인데 그곳에서 헤즈볼라가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우리 레바논 국경에서 교전이 벌어지는데 거의 매일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레바논 정부가 휴전 협정을 이행하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가 무장 해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이곳은 정말로 천천히 아이시스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알샤라는 아시다시피 그의 군대가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고 그들은 기독교인들과 알라위족, 드루즈족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8년 후 N은 IS 국가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매일같이 활동이 있고 엘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을 집단 학살하려는 세력들도 있어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저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보고와 뉴스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전선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관심을 돌리려고 하든 파괴하려고 하든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주목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거의 매일같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경보가 울릴까? 우리 딸들은 안전할까? 대피소를 준비해야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혀 평온하지 않아요. 후티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들은 말 그대로 봉쇄, 해상 봉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죠. 여전히 그곳에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상황이 더 차분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의회의 역할, 그리고 이런 시기 동안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의회에는 두 가지 주요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감시예요. 그리고 감시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입법은 그보다 덜 중요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몇몇은 중요하지만 감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말할 순 없지만 중요한 사건과 작전 정보가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외교안보위원회는 행정부에 맞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군대는 정보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군대 간의 힘의 균형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규모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강점은 기술, 정보, 그리고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어야 해요.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라서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이 강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말 흥미롭네요. 외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이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총리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도 아니면 분명히 이스라엘 정치에서는 그렇겠지만 이런 결정에는 여러 부서와 다양한 그룹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그 주제에 깊이 파고들고 싶어요. 저에게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10월 7일 조사 논쟁은 별도 에피소드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5분 내로 다루기 어려우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 주제만으로도 1시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비상 가방, 이란 가방을 준비해두고 가장 좋은 방공호가 있는 친구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이란과의 경험에서 배운 거죠. 미국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흥미로운 건 이게 매일 신문에 나오지만 저는 이란 관련 기사를 모두 읽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느 날 밤에도 뉴스 시간의 첫 번째 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란과 다시 상대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실존적 위협이에요. 이제는 IRGC, 즉 이슬람 공화국에 더 넓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계 이슬람주의 지배이고 그들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익은 이스라엘 국가에 현재 실존적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주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핵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와 능력을 보았고 만약 그들이 그 능력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요한 것 중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징 라이온 작전 중에 그 파괴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요. 그러니 그런 미사일이 수만 발, 만 발씩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유럽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그 점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익인 만큼 이것은 전 세계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적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파괴할 수 없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란의 대리 세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전 세계의 이슬람주의 통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적인 방법, 경제적인 방법,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추진합니다. 그들의 경쟁자인 무슬림 형제단도 누가 새로운 이슬람 세계 질서를 이끌 것인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마지마지한 IRGC는 무슬림 형제단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의도, 도구는 모두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전 세계에 군대를 퍼뜨렸다는 거군요. 알겠어요. 아프리카에는 주요 작전이 있고 유럽에도 있고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에도 본부와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단순한 변덕이거나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에요. IRGC는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군사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주로 있지만 전 세계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군대예요.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거점이 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불법 마약과 무기 밀매 경로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 제가 이걸 그냥 알다시피 평범한 미국인에게 설명하고 싶다면요.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일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의 죽음을 외치면서요. 그게 그들의 목표 중 하나예요. 그들의 목적 중 하나죠.
그리고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라이징 라이온 작전 기간 동안에요. 알다시피 일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도망치려고 했고 가족들을 이란에서 빼내려고 했어요. 적어도 700명 이상이 캐나다로 도망쳤어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카타르로 가지 않았어요. 아제르바이잔이나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같은 곳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캐나다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진짜 군사적 위협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 갱단들 카르텔들을 보면 그들 중 일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총기와 마약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갱단들이 미국을 침입하고 동네를 장악하고 미국인들을 죽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 단순히 카르텔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미국에서 금지선을 넘으려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사 작전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마두로가 축출되고 체포되어 데려온 직후였어요. 우리는 카를로스 히메네스, 마이애미 출신의 하원 의원인 카를로스 히메네스가 있었습니다. 쿠박의 미국인으로서 베네수엘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의 라틴 아메리카 근거지가 베네수엘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군사작전의 근거지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생계의 기반이기도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던 거군요. 마약은 무기까지요? 물론 그들이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거래의 대부분을 주도해왔던 사람들이죠.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1990년대 콜롬비아 카르텔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란이 라틴 아메리카를 거쳐 미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지 군사작전일 뿐이에요. 저는 아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문화센터라고 불리는 곳들. 사실상 이곳들은 개종센터예요. 그들은 그들을 테헤란 대학교로 인턴십을 보내고 다시 라틴 아메리카로 시아파 이란 혁명수비대 이맘으로 데려와요. 몇몇 나라에서는 20년 전만 해도 무슬림 시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여러분의 앞마당에서 전체적인 전략적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유럽도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IRGC는 정말 악랄해요. 자기 국민들을 학살했잖아요. 보도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야권에서는 이란 거리에서 4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학살당한 거예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요. 그들이 자기 국민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미국의 죽음을 외친다면 그들이 미국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지켜보는 중동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마르코 루비오가 처음으로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역사상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진정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 국무장관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당신 팀에서 많은 메모가 오고 있는 걸 압니다.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밖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혹시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 깊이 관여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친구들은 너희는 이스라엘 외교나 안보만 신경 쓴다고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다양한 국내 문제가 많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단지 그 친구들이 제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초정통파가 군대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나 복지제도 등 다양한 국내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문제나 사법개혁 등 뜨거운 이슈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모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군요. 외교부 차관으로서 다루는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 매우 흥미롭네요. 내년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국내 문제에 비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또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정치 주기를 좌우할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그 이전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핵심 이슈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치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미국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유럽 정치처럼 좀 더 보고 싶어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 호주처럼 좌우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보수파와 노동당 사이의 대립은 굉장히 중동적이고 매우 부족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슈케나지 초정통파 정당이 있고 세파르디 초정통파 정당이 있고 더 종교적인 쪽과 더 세속적인 쪽 그리고 아랍 종교 정당과 아랍 공산당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라크나 레바논과 더 비슷해요. 거기에는 시아파 정당, 드루즈 정당, 수니파 정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 비추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말 비슷하고 정말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의 대표, 즉 그 사람을 보고 투표해요. 그리고 모두가 아니야, 우리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물 보고 투표하고 부족별로 투표해요. 안타깝게도 여기나 미국에서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시는 분들을 보면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정부 형태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부 형태다. 샤렌 하스켈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브. 정말 좋네요. 시계를 보면서도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더 이야기할 내용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몇 주간 아팠고 독감에 걸려 자리를 비웠어요. 올해 독감이 코로나보다 심했고 게스트도 몇 분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항상 최고의 게스트를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도 해주시고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모든 행동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